이 절대 위험 회피계수, 절대 위험 회피계수와 상대 위험 회피계수를 설명을 할 때 약간 조금 아리까리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좀 더 하고. 왜냐하면은 그 몇 년도 시험 문제였지? 몇 년도지? 어? 왜 못 찾아? 몇 년도인지 안 나와? 몇 년도에 붙어있는 2016년. 2016년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우리 저 여학생이 와서 물어봐서 같이 풀다 보니까 내가 약간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절대 통계학과 또 누구지? 한 명 여학생 통계학과 네. 어디 갔어? 통계학과 생각 끝나고 나와. 아니야, 밥 한번 사주려고 그래. 점심 한번 같이 먹으려고 통계학과랑. 이것도 인연인데, 그지? 진짜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밥만 먹으려고. 절대 위험 회피계수와 상대 위험 회피계수가 있는데, 절대 위험 회피계수는 이제 결국은 어떤 웰스, W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떤 변동하고 그래서 상대 위험 회피계수 W를 곱해줌으로 해가지고 각각 개인의 W에 조정을 해줌으로써 일정하게 유지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일정하게 유지를 해준다는 의미가 흡사하고 상수를 요 방금 문제처럼 요것처럼 상수가 되는 걸 의미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이제 걷기를 한 다음에 김도영 교수랑 이 수험의 폭탄을 막 엄청 또 들이부으면서 이제 김도영 교수가 나보고 뭐라 그러대? 아니 무슨 위험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수업이 인기가 없는 겁니다. 뭐 그러나 나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어제 그랬지 나보러? 날 비난했지? 좀 열받아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경제학에서 그치? 그 미시경제학 따위나 가르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거 가르치려고 그러지? 가서 빌리지 마라. 이런 거 갖고 싸움 붙이니까 이제 못된 거야. 어쨌든 그 절대 위험 회피계수와 상대 위험 회피계수가 있을 때 절대 위험 회피계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의 주의해. 일반적으로 부가 증가하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하는 게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결국은 W를 여기다가 곱해줌으로써 각각의 부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가지고 일정하게 유지해준다는 일정하게 유지해준다는 것이 결국 상대 위험 회피계수가 상승한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물론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절대 위험 회피계수 자체도 증가하거나 불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위험 회피계수도 증가하거나 불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혼동의 여지 없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가 2016년도 문제를 여러분 풀어볼 때 이상한 얘기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써왔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위험 회피계수가 절대 위험 회피계수 요건 결국은 어떤 미시경제학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명확히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시경제학이잖아. 미시경제학에도 일종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께서 또 화내시겠지만은 미시경제학에도 일종의 성경책이 있어. 이렇게 두꺼운 미시경제학 평정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 거기 내가 다시 봤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절대 위험 회피계수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책의 저자들이 이제 설명하는 방식은 결국은 사람이 어떤 확실한 것과 절대적으로 손실이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확실하게 얻는 경우와 예를 들면은 50원과 150원을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 이 두 상황에서의 인간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측정하는 게 절대 위험 회피계수입니다. 절대 위험 회피계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본 거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그 노트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증가하거나 불변이거나 감소할 수도 있단 말이야. 감소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증가하는 절대 위험 회피 계수, 그다음에 불변인 절대 위험 회피, 그다음에 이건 absolute risk aversion 저번에 배웠지. 이제 감소하는 absolute risk aversion 이렇게 있지. 이렇게 평가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절대 위험 회피 계수를 구했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은 이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부를 더 증가시킬수록 부가 많아질수록 어떤 위험 회피를 하고자 하는 성향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리스크 어버전이 감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은 바로 요 케이스인데 그 absolute risk aversion, 그 절대 위험 회피 계수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가 불변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없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상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으니까 해보면 요거는 이제 절대 위험 회피 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절대 위험 회피 계수가 요거는 이제 이거 이제 X라고 썼지만 W로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으로 한번 써주면 한번 미분하면은 저번에 이거 계속 했지만 W의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에 두 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W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위험 회피 계수는 이 효용함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뭐라고 그랬어? 2분의 1의 W의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W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W 2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되잖아. 요거 아주 전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다? 감소하는 절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여준 거야. 왜?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얘 또 왜 이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자 절대 위험 회피 계수를 구했다. 이 절대 위험 회피 계수가 줄어드느냐, 불변이냐, 감소하냐, 뭐에 대해서 W가 늘어날 때. W가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에 W가 증가하면은 이 절대 위험 회피 계수 자체는 감소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잖아, 그지? 이런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감소하는 절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여준다. 이 얘기가 된 거지. 이 얘기가. 아시겠죠? 또 하나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16년도 문제를 좀 줘볼까? 그걸 갖고 좀 해봐야 돼. 우리가 2016년도에 문제 1번에 이 2016년도 문제 1번은 정말 진짜 들을 게 어려웠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프린트 있는 사람 같이 꺼내서 아니면은 나중에 확인하면 돼요. 2016년도 1번 문제입니다. (2016년도 1번) 문제인데
아, 이건 진짜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지금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효용함수를 갖고 있고, 이제 여기서 뭐라고 조건을 줬냐면은 알파는 0보다 큰 어떤 상수이고 W가 이제 0부터 2알파분의 1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그림을 일단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림이 안 그려지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W에 대해서 묶으면은 알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지? 이렇게 되고, 지금 W에 대한 2차 함수이고 W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생겼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그지? W 제곱 앞에 플러스 해야지 이건데 이렇게 생겼겠다, 그지? 이게 생겼어?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이게 이렇게 돼 있고 W가 돼 있을 때 U가 이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죠. U가 일단은 0이 되려면은 0일 때 W가 0일 때 이제 0이고 U가 그 다음에 W가 뭐야 알파분의 1일 때 또 0이 된다, 그지? 이거 알파분의 1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겼겠다.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지?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일단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래서 요거를 잘 봐야 되는 거지. 그지? W가 0부터 저기까지일 때. 그러니까 저기 정확하게 하프지. 그지? 여기서 사실은 안 해봐서 해볼까? 저기서 이게 효용함수가 극대화 값을 가질 때 결국은 이거를 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지? 극대화 값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이거가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2알파분의 1에서 극대화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효용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뭐. 효용함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근데 효용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목함수네.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목함수.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1번에는 문제가 이 소비자는 위험 회피자인가 위험 선호자인가 아니면 위험 중립자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딱 그려서 뭐 수학적인 거 없이도 이거 오목함수니까 당연히 위험 기피자다라고 쓰면 돼요. 그림을 잘 그려서 이렇게 생긴 거는 오목함수니까 결국 위험 회피자다라고 써도 돼요, 사실은. 수학적으로 예를 들면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상당히 까탈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위험까지 이게 사실 그리려면은 이거 딱 그려주면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됩니다.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절대 위험 회피 개수를 구하래요. 절대 위험 회피 개수. 두 번째가 절대 위험 회피 개수. 절대 위험 회피 개수를 구하래요. 절대 위험 회피 개수를. 그러면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일단 요거를 보여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되고, 두 번 매분하면은 이게 되고, 그지? 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위험 회피 개수가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2알파분의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은 1-2알파 더블유분의 2알파 이렇게 되네. 그지? 그죠? 이 경우 여기 문제가 또 있어. 이 경우 W가 증가할 때 위험 회피도는 어떻게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진다. 예? 그러면 W가 증가하면 이제 분모가 어떻게 돼? 이게 커져 이렇게 작아져. 그러면 ARA 계수는 뭐야? 커져.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증가하는 ARA 케이스란 말이야. 증가하는 ARA. 증가하는 ARA. 증가하는 ARA. 그러니까 요 PPT의 내용만 봐서는 흡사 이 주장이 그러니까 감소하는 ARA 개수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세 가지 케이스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는 ARA 개수. 증가하는.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또 이 ARA 개수를 또 W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명확해지는데 1-2알파의 제곱분의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알파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증가하는 AR이 있어요. 그러니까 W가 증가할 때 0보다 크니까 여기 이거 자체가 W가 증가할 때 증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맞나? 아 여기 또 뭐가 하나 생략이 돼가지고 또 이제 퍼즐링 하는 거지.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요거 먼저 설명했어요.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요 경우에는 미분하지 않더라도 딱 보이잖아요. W가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ARA 개수가 증가한다는 게 보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굳이 엄밀하게 미분을 해가지고 W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ARA 개수 자체가 증가하잖아. 0보다 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미분하려면 요 미분의 법칙이 있단 말이야. 요거 분모를 제곱을 해주고 이제 분자 파트 미분해서 분모 곱하고 빼기 분모 부분을 미분하고 분자 부분 곱하고 해가지고 하는 거기요. 그지? 뭐 이거 뭐라고 그러지? 몫의 미분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어쨌든 뭐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는 이제 번외편 여기만 해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최소한 이거를 구축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최소한. 그러니까 표현급자나 이 다음 PPT에 있는 보험 수요를 할 때는 표현함수를 보통 루트 함수나 로그 함수를 주지만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조금 이런 함수도 나올 수 있어. 이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세 번째 뭐라고 물어보냐면 상대 위험 회피 개수를 구하라고 그러거든. 상대 위험 회피 개수. 상대 위험 회피 개수 한번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상대 위험 회피에서는 아까는 들려요? 들려? 절대 위험 회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어떤 확실하게 얼마를 얻는 거하고 로터리 그러니까 어떤 확률을 요걸 얻고 어떤 확률을 저걸 얻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그래서 위험 회피 정도를 측정할 때 절대 위험 회피 개수를 쓴다 이렇게 얘기했고 상대 위험 회피 개수는 그 마이크로 이코노미스 그 미시경제학 성경을 보면은 어떤 그 수익률을 비교할 때 쓴다는 거야. 수익률. 아까는 절대
그지? 아까는 뭐야? 절대 유형의 피개수는 내가 확실하게 Z만큼의 내가 예를 들면 100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확실하게 내가 20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120원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하게 요러한 상황과 100원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내가 지금 50원이 되고 좋은 확률로는 150이 되는 요러한 상황일 때 어떤 거를 받아들이냐의 문제 이런 상황에서의 위험회피 정도를 측정하는 게 절대적 위험회피 개수. 상대적 위험회피 개수는 내가 어떤 자산이 있는데 확실하게 수익률을 R을 선호할 것이냐 어떤 확률로는 내가 K의 확률 어떤 파이의 확률로는 X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1-파이의 확률로는 또 다른 X의 그지? 플러스 수익률을 보장을 할 때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이 상황에서 이 수익률 저 절대액 요거 두 개의 상황에서 저거는 절대 위험회피 개수, 이건 상대 위험회피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수식 자체는 절대 위험회피 개수를 구해서 거기다가 부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W를. 그래서 이런 요것도 예를 한번 보고 2016년도 3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효용함수가 있다고. 효용함수가 있다고 볼게. 이 경우에 상대 위험 회피 개수를 계산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상대 위험 회피 개수를 다시 한번 이걸 구하면은 그지? 그러니까 어제 우리 김정희 교수님은 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내 수업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내 수업은. 지금 그 미시경제학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제 수업은 이것만 들으면 됩니다. 이러던데. 그래도 뭐 어제 내가 다 먹고 나서 교수님 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반반씩 낼까 그랬더니 제가 다 계산했어요. 또 이래가지고 내가 또 약간 감동받긴 했어. 참. 역시 우리가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정이 싹 트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상대는 렐러티브 계수는 결국은 마이너스 이거니까 글씨 똑바로 써야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 x 1 내가 여기 헷갈리게 썼네. 여기 x라고 쓰지 뭐. 통일을 해야지. 이렇게 x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이건 뭐야? 불변 RRA 상수니까 상대의 위험 폐개수가 부의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한 상수를 유지가 되니까 불변 RRA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럼 이제 저 시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이거지. 시험 문제로 예를 한번 보고. 그지? 그래서 요 예로 아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절대 위험에 비해서 구했으니까 뭐였어 아까? 1 마이너스 뭐였지? 기억을 못하네. 아까 뭐였지? 시험 문제 2번 뭐였지? 2번 1 마이너스 2알파 W분의 2알파 여기까지 구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상대 위험의 피가 1번에서 위험의 피적이냐 물어보고 2번에서 절대 위험의 피계수 물어보고 3번에서 상대 위험의 피계수 물어본단 말이야. 3번. 그러면 이제 상대 위험의 피계수는 절대 위험의 피계수에다가
W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는 애매하다. 이거는 W에 대해서 미분해보지 않고서는 직관적으로 알기가 힘들다. W가 증가할 때 이게 지금 어떻게 변동할지, 그지? 어떻게 변동할지 상당히 애매하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미분해보면 다시 한번 마이너스 나 이거 맞는지 모르니까 집에 가서 확인들 좀 해보세요. 나 이거 확인들 좀 해봐. 2알파 마이너스 4알파 제곱 W 플러스 4알파 제곱 W. 나는 보장을 못하겠다. 야,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증가하는 RRA가 되겠네. 그러니까 부가 증가할수록 아까 수익률 절대 수익률을 주는 것과 로터리적인 수익률을 주는 것 중에 로터리적인 수익률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피해지는 거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험 회피 자체가 W가 증가해서 더 커져. 더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야, 더 상대적으로. 그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16년도 문제 1번까지 우리가 해봤고 해보았다. 해보았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위험회피, 그다음에 상대적 위험회피 개념도 약간 살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최소한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 도대체 증가하는 절대적 위험회피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감소하는 절대적 위험회피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요거 그다음에 증가하는 상대적 위험회피는 무엇인가? 감소하는 상대적 위험회피는 무엇인가? 또 불변한다는 거. 그 의미도 알고 좀 어쨌든 같이 풀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된다? 찾아와. 거리낌 없이 찾아와. 면담 시간에 거리낌 없이 찾아와. 거리낌 없이 그냥 찾아와. 그럼 꼭 시험 당일날 찾아와.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시험 당일날 난 사라져. 그러니까 찾아와도 소용없어. 그러한 습성들을 알기 때문에 피해.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 회피 개수 솔직히 미안하지만 진짜 어려운 개념이에요. 위험 회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위험을 회피한다. 그리고 위험 회피하는 정도를 측정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 회피, 그러니까 위험 회피하는 경제 주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사실은 더 설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만 결국은 근데 위험 회피 개수까지는 해주고, 근데 이 다음에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래서 위험 회피도는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다시피 이제 추정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험 회피라는 것 자체가 변동을 하는데 주로 보면은 초기 자산, 그 다음에 연령, 성별에 따라 가지고 변한다는 거, 그 얘기 말씀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위험에 대한 경제 주체의 태도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투자론에도 많이 쓰이는 건데, 어쨌든 앞에는 좀 쉬운 거 있어요. 그래서 경제 주체가 처한 상황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경통분에서는 저는 가르치는데 모르겠습니다. 딴 선생님들은 범위 제일 단순한 거야. 제일 단순한 거.
어떤 세계, 우리가 직면하는 세계가 두 가지의 상태로 규정된다면 W2라는 좋은 상태와 W1이라는 상태는 아니지. 좋은 상태에서 갖고 있는 부고 안 좋은 상태 속에서 갖는 부니까 그렇게 두 가지 상태로만, 좋은 상태와 안 좋은 상태 두 가지로 규정이 된다면 개인이 직면하는 리스크는 범위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다. 요거를 절대적 범위, 요거를 상대적 범위. 이렇게 두 개의 비율을 구하면 이제 상대적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원래 자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800만 원의 손실이 벌어져서 200만 원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범위는 뭐야? 절대적 범위는 당연히 800만 원이지. 800만 원.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통계학에서 어떤 리스크를 측정하는 아주 제일 원초적인 방법이야. 그냥 거리를 그냥 재는 거야. 거리를. 이게 원초적입니다. 하지만 뭐 단박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만약에 발생 가능한 상태가 세 가지 이상 존재하게 되면은 이제 최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소득들을 감안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방법은 이 상태가 발생하는 확률을 무시하니까 굉장히 조악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우는데 그다지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반면에 분산은 뭐 여러분이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다? 리스크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또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주어진다는 거. 범위 많이 안 씁니다. 분산은 여러분이 잘 알고. 분산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면 이따가도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평면, 투자론에서 이런 평면 많이 다룬다고 했잖아요. 이런 평면, 시그마 뮤 평면. 그러니까 분산과 수익률, 표준 편차지. 어쨌든 분산과 수익률 평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런 공간에서 개인의 선택을 투자론에서 맨 처음에 이걸 도입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 리스크와 수익의 이 트레이드오프, 상호 충돌하는 이거를 어떻게 감안할 것이냐라고 이제 평면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분산이라는 게 리스크를 측정하는 상당히 보편적인 도구 중에 하나. 분산 뭔지 알잖아요. 분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퍼짐의 정도. 이거를 그러니까 평균, 뭐의 평균? 그러니까 어떤 수익률의 평균을 봤을 때 수익률이 평균점에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얘기야. 그지? 주가가 예를 들면은 1년 동안 주가를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주당 1,000원이야. 근데 분산이 막 어떤 때는 막 50원 갔다가 어떤 때는 막 10,000원 갔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시기 어떤 주식보다는 주가가 평균적으로 1,000원이면은 안 좋을 때는 예를 들면 뭐 한 800원, 좋을 때는 12,000, 13,000원 이런 거를 더 선호하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분산을 쓰는 거죠. 모든 경우에 상태 의존적 소득, 그러니까 상태 의존적 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벌어지면 소득이 이거, 또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소득이 오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소득이 오고, 상태 의존적 소득과 그들의 확률을 감안하고 분산은 리스크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 네?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외도나 첨도도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가잖아. 보통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맨 처음 우리가 평균, 분산, 외도, 첨도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만 해도 외도나 첨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우리 통계학과는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계학으로 한번 돌려보면 그 외도가 뭡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점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종 모양이라고 했을 때 좌우 대칭이 아니고 왼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오른쪽. 우리가 저번에 내가 그 얘기하지 않았어? 임금 이런 거 볼 때, 그지? 임금, 그지? 임금 그 내가 얘기했지? 얘기했지? 아니 내가 얘기 안 했어? 안 했는지도 몰라. 내가 딴 데 가서 얘기하고 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꼬리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긴 꼬리가 가지고 있는 임금, 그다음에 소득, 연봉, 자산. 주로 이런 것들은, 그지? 응?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뭔가 그냥 진짜 잘 버는 애들이 여기 조금 있고 그냥 그 뭐 우리 같은 저기 개돼지들이 다 여기 있는 거지 뭐. 우리라고 해서 미안해. 나만 얘기할게. 나 같은 저 개돼지들이 다 여기 있는 거지 뭐. 여기 아주 소수 진짜 잘 버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건 뭐가 있을까 그지? 뭐가 있을까? 언뜻 떠오르지가 아니 언뜻 떠오르지가 않는데 뭔가 이것도 얘를 옛날에 얘를 설명을 내가 할 때 이거 얘를 갖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치우침이 얼마나 강하게 치우쳐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외도 그것도 숫자로 표현돼요. 분산처럼 숫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까먹었는데 숫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측정할 수 있죠. 외도. 그 첨도는 뭐야? 첨도. 중심에 얼마나 모인. 그건 분산이잖아. 어쩌면 어떡하니? 큰일 났다. 어쩌면 어떡하니? 첨도. 분포의 뾰족함의 정도. 첨예하다. 정말 형. 나 미치겠네 형 진짜. 형, 찾아와. 심각하게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첨도, 뾰족함의 정도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이게 치우치면 사실 상관없지.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뾰족함, 분포의 뾰족함의 정도. 이것도 숫자로 계산이 되거든요. 뾰족함.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분산 보통 우리가 평균 분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공학부에서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의 속성을 좀 더 알려면 이제 이 분포가 그렇다면 이제 이게 치우침이나 이런 치우침이 상당히 중요하지. 뾰족함까지 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심이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외도, 스키우니스, 치우침, 첨도, 컬터시스인데 이게 사실 이 단어 자체에서 이게 진짜 뾰족하다는 게 별로 안 드러나지. 이 컬터시스가 뭔 뜻이야? 뾰족하다는 뜻이야. 첨예하다. 뭐 샤프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려운 거 쓰면. 모멘트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선호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의사결정이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분산은 리스크 측정에 대한 만족스러운 도구가 될 수가 없다. 사실 아까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시그마 뮤 평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평면도 많이 쓰이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과 분산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그다음에 이거 넘어갈 거예요. 어제 보니까 김도현 교수가 날 때로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있어. 교수님 포정하셔요. 제가 이건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겠사옵니다. 그랬어. 근데 관심 있는 통계학과 학생들은 뭐 받으세요. 이거 사실인데 금융에 나와요. 금융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스토캐스틱 도미넌스.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정말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 페이지 수로는 24페이지 1차 확률적 지배, 그 다음에 25페이지 2차 확률적 지배, 이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26페이지, 세 페이지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시하시고 확률적 지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아예 그냥 슬라이드를 날려버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쨌든 스토캐스틱 도미넌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스킵을 해서 절대적 상대국 위험 회피 개수까지만 우리가 다루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 페이지들은 그냥 슬렁슬렁 말로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의자에 등에 이렇게 붙이시고 그 나의 그냥 쇼를 관람하시면서 다음 PPT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말로 슬렁슬렁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왜냐? 요 다음 PPT는 또 백미야.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그동안 짧은 휴식이지만 휴식을 취하고 있어. 리스크 여기서 근데 개념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드시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어요. 리스크 관리의 도구. 경제 주체들은 예기치 않은 재해의 발생에 대항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들을 취한다. 죄송합니다. 오타 취한다. 지금 보였네. 여러 조치들을 취한다. 또한
그러한 미래의 발생 가능한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그들의 경제적 계획을 조정하자.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 정보에 우리가 그 정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 인간의 계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또 기복이 있는 변동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계획 변경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 리스크 관리 도구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살아가면서 다 두 개. 리스크의 발생 원인 자체를 겨냥한 어떤 조치들이 있어요. 개인별로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리스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의 규모 자체를 어떻게든지 줄여버려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우리가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불확실해 지금 그게. 얼마 전에 내가 그 연어를 먹으러 갔는데 너무 비싼 거야 푸틴 새끼가 저기 전쟁을 펴가지고 옛날 같으면 노르웨이하고 이쪽에 있는 연어가 이 사이베리아를 지나가지고 금방 와가지고 근데 이게 그걸 못 오잖아 이 푸틴 이 새끼 때문에 연어를 가지 비밀하고 가격이 2배가 됐어. 국민 횟감으로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리스크의 발생 원인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겨냥한 조치. 그다음에 그러니까 발생을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든지 완화하니까 인과관계. 그러니까 어떤 그 원인을 리스크 상황에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좀 통제를 해보려는 노력이지. 두 번째는 일단 발생을 했을 때 벌어지는 데미지를 갖다가 손실을 어떻게든지 완화시키려는 그러한 조치. 하나하나 보면은 타이틀인 적이 보면 발생 원인을 겨냥한 조치. 발생 원인을 겨냥한 조치들이 몇 개 있죠. 이름이 있는데 이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리스크 피하기. 그러니까 리스크 상황 자체를 갖다가 피해버리는 거지. 그런 상황 자체 아예 안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지. 안 만드는 거야. 리스크 어보이던스. 영어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리스크 어보이던스. 리스크 자체를 회피하는 거지. 요거 내가 어보이던스 나왔으니까 상식을 위해서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거 잘 알아도 그렇게 두 가지가 현실적으로 있거든. 텍스 어보이던스라는 표현이 있고 텍스 이로전이라는 표현이 있어. 어떻게 차이가 날 것 같아? 이로드라는 동사, 침식하다 뭐 이런 나오는 거. 뭐야? 표정 좋았어. 내가 뭐야 그랬더니 뭔가 약간 좀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텍스 어보이던스는 합법적으로 조세를 갖다 피하는 거예요. 텍스 이로우전은 탈세를 하는 거예요. 탈세.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텍스 어보이던스는 여러분도 마음껏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탈세를 하면 안 돼. 텍스 이로우전 하면 큰일 나다. 접혀갑니다. 세상에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죽음과 세일이는 피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텍스 오피스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작년에 진짜 너무 억울해 죽겠네. 작년에 이제 그 이사를 하는데 집을 처분했는데 사실 내가 집에 그 수리비 들어간 거 이거 감안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실제 근데 차액은 3천만 원이 났어. 3천만 원 번 거로 내가 된 거야.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양도소득세는 날라오지가 않고 고지서가. 양도소득세는 모든 고지서 날라오잖아. 재산세 내라 뭐 해라 계속 날라오잖아. 양도소득세는 안 나와. 내가 알아서 계산해서 내야 돼. 근데 어떻게 해? 세무사한테 가가지고 세무사 좋아. 시험 봐야겠고 세무사한테 가 양도소득세를 내가 돈을 주고 계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양도소득세 그때 냈어요. 이런 거 진짜 큰일 나거든. 야, 양도소득세 왜 이렇게 또 많이 나와? 120만 원 나오대 또. 그래가지고 냈어. 냈는데 2주 전에 고지서 또 날라왔어. 안 낸 게 있대. 와,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방세가 또 있어. 지방세가 계산이 된 세무사가 나한테 보내줬더라고. 근데 나는 이거는 6만 원이어가지고 근데 내가 너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나 봐. 그래가지고 나도 그러니까 세금은 피해가서 죽을 때까지 못 피해가. 야, 그걸 또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내 후배가 또 세무사여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해준 거야.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을 했지.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그랬더니 형 그거 이제 계산해서 그래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나는 아는 세무사가 없으니까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막 그랬더니 당연히 내가 할게. 근데 얼마나 그랬더니 아이야, 형한테 돈을 받아 말이야. 거기서 약간 갈등을 했지. 그래 그냥 그래 뭐 우리끼리인데 뭐 하면서 넘어갈까? 아니면 이거 돈을 줘야 되나? 근데 내가 이제 단호하게 얘기했지. 친한 사람끼리 돈을 줘야 된다. 친한 사람끼리야말로 진짜 돈을 줘야 된다. 내가 너랑 나랑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다음에 너한테 어떻게 부탁을 하냐. 부담된다. 계산은 정확히 하자. 정확히 정해줬지. 깨끗해 그게. 그러니까 어보이던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세금을 가능한 한 계속 빠져나가는 게 좋아요. 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돼지는 뭐 아닌데. 우리라고 해서 미안해. 우리라고 해서 미안해. 어쨌든 나는 피하고 싶어. 리스크 피하기. 요거는 뭐다? 그냥 리스크한 상황 자체에 빠져 들어가는 것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거지, 상황 자체를.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행위. 검증하지 않은 신공정이나 신제품 대신에 이미 알려진 확실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발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또는 더 신뢰할 만한 정보가 내가 획득 가능할 때까지는 어떤 의사결정을 계속적으로 미루거나 그치? 아니면은 작은 변화들만 하는 점진주의적 접근 방식 이런 것도 리스크 피하기 합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점진주의는 칼 포퍼의 점진적 사회공학의 요거 내가 칼 포퍼에 대한 PDF 하나 올려드렸죠, 그죠? 짧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칼 포퍼는 여러분이 대영남대학교의 경제금융학부의 이 지식 통계학과 포함 지식인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칼 포퍼의 이런 책을 한번 읽어줘야 돼. 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런 책을 한번 우리가 읽어줘야 돼. 아주 유명한 책. 칼 포퍼가 평생에 걸쳐서 칼 포퍼가 했던 건 뭐냐면 칼 마르크스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칼 포퍼가 얘기했던 바로 열린 사회, 닫힌 사회가 그 당시에 소비에트 러시아를 닫힌 사회라고 이 사람이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도 뭐 칼 포퍼의 뭐 의견에 100% 동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사회는 급격한 혁명으로 변하기 참 힘들다는 거지. 조금씩. 근데 이 사람이 그 계량 경제학, 이 경제학 쪽에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칼 포퍼가 얘기한 게 왜 이 세상에 100% 절대적인 진리가 있나? 칼 포퍼가 얘기하는 거예요. 칼 포퍼가 얘기한 유명한 거 있잖아. 내일 까만 백조가 나오지 않는 한 모든 백조는 하얀 백조야. 칼 포퍼가 얘기한 게 그거야. 칼 포퍼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항상 반박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백조는 하얗다. 단 내일 까만 백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라는 거지. 이게 칼 포퍼. 여튼 그 유명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피하기, 어보이던스. 리스크 예방, 프리벤션.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은 손실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손실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완된 조치. 예를 들자면은 빌딩,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의복 이런데 이제 불이 잘 붙지 않는 물질들을 뭐 섬유도 그렇고 페인트도 그렇고 뭐 이런 걸 이용한다거나 혹은 뭐 기름 탱크에 이중벽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원인 자체, 그것이 발생 확률 자체를 낮추려는 그런 행위들.
또 하나는 물질적인 투자 대신에 행위의 조정이 이용되는 경우는 자기 방어라고 합니다. 자기 방어, 셀프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험 경제학 문헌에서는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은 리스크 프리벤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손실의 규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틀 손실의 이제 요거는 뭐야 완화적인 거지. 일단 발생을 했어. 그럼 이제 손실의 규모 자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 재해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구안된 조치들을 의미한다. 하나는 이제 리스크 부담. 의식적으로 내가 그냥 리스크 테이킹 하겠다 이거지. 일정 정도는 아예.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감축. 예를 들면 이제 뭐 빌딩에 이 빌딩에 지금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이런 거 화재 알람 경보 이런 어떤 손실 발생 시에 손실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의미한다. 조치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스플리팅. 리스크 사실 쪼개기라는 표현이 사실 좀 와닿죠. 쪼개기, 리스크 쪼개버리는 건데 스플릿하는 건데 리스크 나누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모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손실 발생을 통한 재산 제약을 완화시키는 조치들인데 개별적인 조치가 있고 완충 스톡의 보유를 비축, 그러니까 수학 위기에 대응해서 뭐 통절임, 신품을 비축한다든가. 그렇지. 전쟁 날 때 대비하는 게 주로 이런 게 되겠지. 그다음에 품목별 비축, 뭐 영양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통절임을 비축을 하되 다양한 통절임을 비축을 한다. 그다음에 재산의 다각화, 소위 말하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것들이 전부 리스크 스플리팅이 되겠죠. 그래서 재산의 다각화, 하나가 아닌 여러 주식과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한다. 해칭, 국내 통화 이건 이제 외환 투자할 때 국내 통화 가치 상실 시 외국 통화 보유 이런 것들 외환에서 주로 해칭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 조치로는 뭐 예를 들면 정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 요즘엔 이제 우리나라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추곡 수매하고 막 이런 거 우리나라도 많이 했었죠. 유럽에서는 지금도 그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EU 내에서 싸우고 있는 것 중에 경제적인 것 중에 큰 게 이거예요. 프랑스는 농업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고 농업 국가니까 받으려고 하고 스페인도 그렇고 이제 예를 들면 공업국 독일이나 이런 데는 아니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도 일종의 리스크 나누기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실행하는 사회적 보험.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상관이 된 리스크 정가, 이게 보험이지 리스크 정가. 내 리스크를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에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약 컨트랙트가 있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있고 컨트랙트가 있고 소정에 내가 돈을 내고 내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거거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왜 괜찮냐? 어차피 보험 계약자가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리스크가 분산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금 뭐 1억 주기 해도 사실은 보험료 자체는 10,000원만 받아도 돼. 풀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리스크 전가. 계약을 통해서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위험을 이동시키는 거지. 하는 조치로서 보험 시장과 기타 금융 시장 등을 포함된 보험이야말로 이 리스크 전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다. 그래서 이 PPT를 끝내는데 뭐 이제 스토리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크 효용 함수가 있고 리스키한 상황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대 효용 극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ULP 기술을 알아야 되고 이 정도가 스토리가 됐어요. 이 PPT에서는 그 정도 그 시험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라. 그 다음 페이지가 이게 없는 거지? 그지? 아니 근데 뭐라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자, 그리하여 이제 보험에 대한 수요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은요. 앞부분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약간 반복이 되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배웠던 뭐 효용함수니 뭐 기대형 극대 뭐 이런 툴들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보험에 대한 수요로 완전히 확장을 해내가는. 지금 시험 문제 드린 것 중에 예를 들면 1번적인 거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전 PPT에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 3번 문제로 주로 나오는 건 요 PPT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PPT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오늘 아마 거기까지 안 나가겠지만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보시고 MRS에 대해서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그게 나오진 않지만 지금 이 PPT에 있는 저 후반부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한다기보다 복기를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경제금융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배웠지만, 예? 그래서 그거 있잖아, 한계 대체율.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니까. 그 미시경제학 서부 앞에 부분에 있잖아,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이 이제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잖아. 그래서 M, R, S, 그지? 한계 대체율 꼭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이 PPT의 굉장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복사적 곡선이 나오고 지금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로서의 MRS를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단 말이야. 안 배웠지? 어떻게 하니? 배웠어? 자기 배웠어? 어떻게 하니? 가뜩이나 열반인데. 이 우반한테 좀 물어봐. 진짜. 아니, 열반 우반에 대해서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난 당신의 그 인간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이 부분에서는 열반이야. 복습을 하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당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에 대한 수요를 논의한다. 얘가 보험에 대한 수요를. 야, 이건 뭐 시험 문제 뭐 2, 3번이 결정적이니까. 여기까지 최소 이 PPT까지 배우고 나서는 문제의 대부분을 풀 수 있어야 돼. 집에서 이제 시도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을 하시고. 자, 여기서는 일단 개인의 보험에 대한 수요의 개괄을 조금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대해온 극대화 가설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그겁니다. 이제 보험에 가입한 상황과 가입하지 않는 상황의 비교하는 거. 어느 쪽이 기대형이 큰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되면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만큼의 수요를 할 것인가가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3번이 결정적이야. 3번이 시험 문제인데 3번이 결국은 그림으로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약간의 극대화 문제로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걸 배우는데, 자, 개인들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수요를 한단 말이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리스크 전가의 한 도구로서, 보험을 수요를 한단 말이죠. 개인들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얼핏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기업은 달라요. 이런 우리 같은 인간들하고 개인들하고. 그러니까 기업과 달리 개인은 자산 다각화,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그다지 그렇게 잘 대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도구가 돈을 세이빙을 하거나 보험을 들어가다 사실 다 그 정도밖에 없어. 그 정도밖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주주들은 다른 많은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특정 단일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에서 유리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가 있다. 기업의 보험에 대한 수는 상당히 짤막하게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PPT 하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개인은 자산 관리에 있어서 두 가지 도구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뭐야?
조심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2번 조심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개인들은 가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축도 할 수 있고 우리 집 장롱에다가 현금을 쌓아놓을 수도 있고 뭐 많어 많긴.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한다. 그다음에 개인의 보험에 대한 수요는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걸쳐서 변화한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일단은 자산이 내가 가진 건강 자산, 인적 자산, 물적 자산이 항상적으로 우리가 불확실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객관적 요소.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는 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유발한다. 나도 좀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돈 좀 주면 좋을 텐데 그지? 상수.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마이너스 상속을 하고 있더라고. 나 어떡하니? 유산 상속. 자동차도 없지만 이제 여러분은 누구나 이제 한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운전하고 있을걸? 진짜? 자동차도 생기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집도 사야지. 집 안 사? 집 사야지. 야 LTVC 다 푼다는데 빚내. 나도 빚내서 샀어. 주택도 사야 되고 집도. 근데 집은 진짜 답이 없어, 그죠? 답이 없는데 나는 이제 결심했지 작년에. 어쨌든 빚을 내서 사야 된다. 이거 계속 오른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샀어 그냥. 근데 몰라. 난 그때 생각을 해봐.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또. 진짜 저 임당역을 이렇게 오시다 보면 임당역 거기에 이편에서 아파트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허허벌판 혹시 보셨어요? 허허벌판. 롯데 그 경산 롯데 시네마 저쪽 편. 거기 10만 가구가 들어온 데잖아. 아파트 10만 가구가 들어온. 야, 그거 어디 다 들어가? 거기 사람이? 와, 대단해.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가 땅이 있었던 거야. 그 땅이 있어. 그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땅이 강원도에도 있어. 땅이 어마어마하고 여기 그 서문에서 그 기숙사 있죠. 그 도로 있죠. 그 옛날에는 그게 그냥 땅이었거든. 그것도 경산시에 팔았어. 그 도로 낸 거야, 그 경산시가. 이 땅이 엄청 많아. 거기도 땅이 있어가지고 150억이나.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상대 뒤에 나무도 되내고 막 그지 아스팔트 깔고 말지.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쨌든 뭐 그렇대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산이 끊임없이 우리 개인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이 되잖아, 이 자산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수요를 또 유발하게 되고 없었던 리스크도 또 생기기 때문에 또 어떤 추가적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가 생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객관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위험회피 성향 자체가 변한다고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우리가 인생에서 또 드라마틱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것도 부정적인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위험회피 성향도 변할 수가 있다. 난 또 들었는데 이 천마아트 센터 옆에 또 있잖아. 그때 아파트 세운대? 나 진짜 또 기숙사 가는 길 있잖아. 그 옆에. 학교가 눈부신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건 이제 어떤 새로운 보험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여기 뭐야? 기존에 있던 것도 예를 들면 이제 계약이 만료되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항상 또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체 수요도 개인이 이제 보험에 대한 수요를 하는데 이런 이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요인 외에도 자연환경 및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해변가에 사는 사람과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은 상당히 다른 종류의 재해에 직면한다. 이런 극단적인 한번 예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또 보험증권은 자의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보험사업의 규제를 따른다. 또한 도덕적, 윤리적 기본들도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개인의 보험에 대한 수요를 규정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결정 요소들은 리스크 휴먼스에 반영이 모두 된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경제학에서 여러분이 이제 재미가 없겠지만 미시경제학을 배우더라도 처음에 이제 선호도가 나오고 무차별성이 나오고 효용함수 나오고 막 있지 막 이럴 때 있잖아. 이게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우리의 삶이 다 응축이 돼서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효용함수라는 것도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조건이 다 응축이 돼가지고 리스크 효용함수를 집어 넣어 있는 상태인 거야 지금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 느껴지겠지만은. 그래서 이 경제 주체들은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 그다음에 사건들이 초래하는 경제적 결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거 뭔 소리야? 리스크로 우리는 불확실성을 파악한다. 리스크로 파악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다?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세계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갖고 있다. 이 얘기지. 세계관은. 그래서 이러한 발생 확률과 경제적 결과들은 경제 주체의 리스크 프로스펙트 좀 설명했단 말이야. 리스크 프로스펙트는 뭐야? 리스크 프로스펙트 그때 뭐라고 그랬어? 두 가지 발생 가능한 결과물이 있다고 했을 때, 그지? 이렇게 쓰는 게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이제 리스크 프로스펙트를 묘사하는 거지. 여기 확률 파트, 그지? 확률 파트. 여기 결과 파트, 그지? 결과 파트. 발생 가능한 결과, 그 각각의 결과가 발생할 확률, 이거를 딱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고요. 프로스펙트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다고. 자, 그리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이미 배운 거는 있는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자, 우리가 정상 상황이라는 것은 뭐다? 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 정상 상황. FW2는 100이고, 우리 단위는 우리가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손실 상황의 FW1은 80이라고 한다. 이거 이미 배운 건데 다시 한번 하는 거야. 경제 주체는 손실 상황이 발생하는 확률이 10%라는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안다. 그러니까 항상 습관이 뭐야? 습관.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그런 경우도 꼭 하나 정도 있어. 세 가지 가능한 결과를 묘사한 게 아마 시험 문제 있을 거야 예전에. 어쨌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두 가지.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돼 마음속으로. 나는 위험이 발생할 확률을 파이라고 쓰겠다. 그럼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 1마이너스 파이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파이지. 이게 여기다 주고 파이 이렇게 쓰면은 빨리빨리 그 문제를 캐치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10%라는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경제 주체의 기대 자산 배웠단 말이야. 지금 배우고 계속 복습하는 거야 이제 당분간 중반 정도까지는. 기대 자산은 그렇기 때문에 요 위험이 발생할 확률 파이 1 곱하기 그다음에 요거 뭐야 W1이었지. 그다음에 0.9가 그러니까 1 파이가 되는 거고 100이 W2. 그래서 기대 자산은 98 일반적으로 수식은 이렇게 썼다라는 우리가 이미 배웠다는 거죠. 이미 배웠어. 어쨌든 여기도 파이는 손실 발생 확률이라고 해놨네. 그 다음에 발생 확률 밀도함수 FW는 이게 뭐야 이거? W의 분포지. W의 분포는 근데 뭐야? 이항적 상황, 베르누이적 상황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발생 가능한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은 1-파이가 파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요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파이는 F는 그래서 파이와 1-파이라는 이 두 개의 확률로 묘사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미 배운 거야. 그래서 리스크 프로스펙트는 결국은 썼지만은 나는 파일 앞에 썼지만 상관없어요. 바꿔 써도 상관없어. 확률하고 결과들을 바꿔 써도 상관없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리스크 프로스펙트는 리스크 피하기, 예방 노력, 보험 구입 등 경제 주체 행위에 있어 이게 중요해. 변형이 가능한 거지. 요건 뭐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 프로스펙트야. 근데 내가 보험에 가입한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리스크 프로스펙트는 바뀐다니까. 그럴 거 아니야. 예상되는 W들이 달라지는데, 그지? 예상되는 W들이 달라지는데, 비록 확률은 같을지라도, 그지? 비록 확률은 같을지라도 보험에 내가 가입하는 순간 이 프로스펙트는 변화를 한다는 거죠. 변화.
그래서 보험에 대한 수요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거, 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리스크 프로스펙트와 보험에 가입했을 때의 리스크 프로스펙트 두 개를 정확히 쓰면은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다.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입장은 자 보험 구입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이 리스크 프로스펙트가 변동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W1, W2, 파이 1 파이가 파이와 1 파이 사실 잘 안 변하거든. 사실 잘 안 변한다는 의미는 사실 여러분이 배울 때는 파이와 1 파이는 보험에 가입해도 전혀 안 변하거든. 전혀.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요걸 잘 써. 변하는 걸 잘 써야 돼. 왜? 왜냐하면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 리스크 프로스펙트의 W1과 W2는 문제에서 주어져. 문제에서 주어져. 자, 손실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 만약에 손실이 이만큼 발생하면은 결국은 손실이 발생할 때 자산이 이만큼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단 말이지. 근데 이제 보험에 가입했을 때 W1과 W2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머리 좀 굴려야 돼. 여기가 어려운 파트야. 근데 그거를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변동되는 W1과 W2를 정확히 쓰면 끝난 거고 시험 문제. 그 나중에 이제 예제 같이 한번 내가 풀어볼게. 시험 문제도 가능하면 같이 풀어보고 예전에.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리스크 프로스펙트 중에서 경제주체가 가장 선호하는 리스크 프로스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리스크 프로스펙트들이라고 썼지만 시험에서는 딱 두 가지만 나와요. 보험에 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리스크 프로스펙트와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의 리스크 프로스펙트 두 가지를 정확히 쓰고 비교하면 되는 거지. 비교 어떻게 한다? 기대 효용이 더 큰 거가 어느 거냐는 걸 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대 효용 또 얘기 다시 나와야 되니까 또 여기 보면 선호가 나오는 거지. 경제 주체는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리스크 프로스펙트들에 대해서 정의된 선호관계를 파악하려고 효용함수가 필요하다. 이 얘기지. 그 효용함수가 있어야지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해서 기대 효용을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는 쪽이 더 큰 기대 효용을 준다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는 기대 효용이 더 작다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노력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뭐. 여기까지 할까? 다음 시간에 잘 쫓아오셔야 돼요. 좀 어렵거든. 요거 좀 공유 좀 하고요. 뭐 사실 또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어쨌든 그래도 이거 오면 좋겠지 뭐.